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소방시험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1년 동안 얼마나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시험을 딱 봤는지 이제 여러분들도 시원섭섭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일단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왜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여러분들은 체력 시험에 조금 더 매진을 하시고 혹시라도 내년을 준비하신다면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력경체 채용 시험이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이제 해경의 트렌드를 딱 봤을 때 타직렬에서 작년에 굉장히 어렵고 올해 시험이 굉장히 나이스했어가지고 저희도 시험 난도가 그 정도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사실 제가 진짜 아까 저희 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진흙탕에 빠진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올해 이제 시험은 끝났고 요 시험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고 어떤 거 위주로 출제됐고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는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법령은 한 3문제 선에서 나올 것 같고요. 3문제 내지 4문제. 그 다음에 올해도 심장 파트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30%가 넘는 문제가 심장 파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심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강론도 작년이랑 비슷했고, 그 다음에 내과 파트에서 외상의 문제가 조금 더 적은 비중으로 나왔고, 외상보다는 내과 파트에서 뭔가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겠구나. 문제 자체가 지엽적이기도 했는데 내과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제가 쭉 문제를 봤을 때 일단 화가 났고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화가 나다가 이렇게 해서 찬찬히 문제를 보니 지문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박스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내용 자체가 많아졌어요. 내용 자체 그 지문 하나하나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지문을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서 2번, 3번 고민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학개론에서 먼저 이렇게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응급처치학개론이 굉장히 어렵게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번부터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119 구조국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제구급대의 일반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다행히 저희가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었어요. 국제구급대의 문제, 구급대와 국제구조대의 이렇게 문제를 섞어서 교육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어서 요거는 좀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얘는 1번 기초통신, 응급처치, 해외응급의료체계 3번, 4번 국제항공이송 관련 교육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기초통신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교육훈련에서 국제구급대원들이 교육훈련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국제구조대, 국제구급대 교육훈련, 그래서 제가 요 문제를 조금 자주 출제를 해드렸어요. 퀴즈에서도 해드리고, 왜냐면 이제 국제구급대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구급대 자체는 저희랑 관련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나오면 국제구급대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OX 퀴즈도 많이 내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 요런 교육들을 소방청장은 실시해야 돼요. 구조대원은 전문교육훈련, 일반교육훈련 중에서 이런 교육들을 실시해야 하고 국제구급대원은 전문교육훈련에서 국제항공이송 관련 교육, 해외 응급의료체계 등에 대한 교육, 일반 교육훈련에서 기초통신, 구급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가서 구급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응급의료체계들도 잘 알아야 되고 항공 이송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송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1번 기초통신이었고요.
2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요거 관역에 있는 거는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들, 뭐 내용 정리해드렸던 문제들, 모의고사나 문제집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렇게 관역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거 반드시 나온다고 했죠. 법령 규정이 됐고 이거 굉장한 성과이기 때문에 문제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 문제가 딱 나왔어요. 일정량의 수액 투여 시 정맥혈 체열,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실 내에 환암, 부목, 척추고정기, 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환자 및 이송 중에 하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아마도 헷갈리신 분들은 요거랑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맥혈 체열이 나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바뀐 내용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1번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고 요게 2급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2급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찍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1급의 범위 안에는요 2급 응급구조사가 하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급 구조사 응급 범위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그럼 1번이 뭐가 틀렸냐? 일정량의 수액 투여 시가 아니라 얘는 정맥로 확보 시에 정맥혈을 체열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지문 안에 맞는 거와 틀린 게 같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1번이었고요. 헷갈리신 분들 아마 3번 체크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요거는 정답이 1번이었어요. 그래서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자, 3번. 얘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문제가 지엽적이었고 이게 이런 문제로 당락이 결정돼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정말로 그렇게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요. 사실 저희가 뭐 과징금에 대한 거 말고 벌금이나 범칙금이나 대한 내용들은 119 구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낼 거면 우리 법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내주지. 그럼 우리가 필드에서 활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을 내줬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먼저 볼게요.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A회사의 업무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총액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계산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고요. 그 계산 문제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정리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요 S지역의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회사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종사할 것을 명하였으나 요거는 이렇게 명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되는 거죠. A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명령을 거부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을 거부한 A회사의 업무정지 처분을 명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재해가 발생해서 업무정지를 하려고 하니 국민의 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서 업무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요. 여기는 1차 위반이고 이 회사는 최근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위반 이력도 없고 여기 혹시 업무정지를 하면 국민보건의료에 굉장히 커다란 위해가 오니 우리가 너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게.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할 건데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1년간 총 수입 금액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1년간 총 수입 금액이 9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그 밖에 처분이나 감경 등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9억 원에 관한 이 작년의 수입을 대비해서 과징금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1년간 총 수입이 9억 원일 때 1일 비용이 23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30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계산했을 때 23만 원
곱하기 30일 요렇게 해서 정답은 69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8억에서 11억 이하는 1일 과징금 원단이 23만 원으로 나오고요. 요거는 30일 기준으로 볼 수 있으니까 1월 30일 기준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요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정답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너무 어려운 세상에 요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과징금이 최대 뭐 한 3억까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위에 보면 또 중요한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파트들을 중심적으로 퀴즈를 내드리고 했는데 여기에서 생각지 못했던 계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징금 총 금액은 23만 원 곱하기 30에서 690만 원. 정답은 4번이 됐고요. 요게 거의 뭐 오답률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고 다 찍지 않았을까, 계산 못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사실 출제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너무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통사고 현장에서 펌프차, 구급차가 같이 출동했대요. 그런데 그림과 같이 여기 현장 도착 안전을 확보했을 때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2번 생각해야 풀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먼저 펌프차가 같이 도착했으니까 얘는 누구예요? 여기까지가 선착구급대고요. 얘는 안전을 확보한 뒤에 도착한 구급차니까 얘는 후착대인 거예요. 그래서 선착대와 후착대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였고요. 뭐 화재나 유독가스, 화학물질 등의 사고는 없는 현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뭐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 뭐 기본 15미터 이상 뭐 이런 것들의 개념만 주입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선착대는 어디 있어야 되나요? 선착대는 여기 가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요렇게 있고 펌프차 옆에 선착대가 있고 교통 흐름 방향으로 후착대는 라 위치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답이 후착대 위치, 이렇게 그냥 읽어보시고 펌프차가 먼저 도착해서 현장 안전을 확인했대, 그 다음에 구급차가 도착했대,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버리시면 얘는 오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4번이고요. 이렇게 2번씩 꼬아져 있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문을 명확하게 읽고 꼼꼼하게 잘라서 읽지 않았으면 오답으로 갈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요거는 4번으로 되었고요. 5번, 다음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72세 남자가 갑작스러운 오른쪽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출동을 했더니 신시내티 병원전 뇌졸중 선별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대요. 그러면 얘는 CPSS에서 포지티브를 보였다. 이거 그냥 이런 양성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쪽은 웃는데 한쪽은 안 웃어지던지, 눈 감고 손 올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던지, 말이 안 되던지, 이런 것 중에 뭔가 양성 반응을 하나 보였다는 얘기인데 고혈압 외에 다른 질환이 없었대요. 혈압이 145에 95, 호흡은 23에, 맥박은 85에, SpO2가 90%고 혈당은 90이었대요. 이 환자한테 옳지 않은 처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은 어떤 거 먼저 해줘야 될까요? 세츄레이션이 낮죠. 얘는 세츄레이션이 낮으니까 얘는 일단 몇 %까지? 94%까지 유지해 주셔야 되고 기도 확보해 주셔야 되고 산소 포화도가 낮으니까 뭔가 필요한 처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뭐 산소를 주던가. 그 다음에 수축 기압을 120mmHg 이하로 낮춘다. 수행 라인을 연결하고 등장성 결정질 액을 공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굳이 낮출 필요가 없죠. 대동맥박리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굳이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혈류가 잘 갈 수 있도록 혈압을 좀 높게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낮출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요런 뭔가 문제가 있다, 대동맥박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이제
온 부분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가게 되니까 혈압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완전히 찢어지게 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땐 혈압을 낮게 유지하는 걸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좀 융합돼서 들어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여기에서 과환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뇌혈관 더 수축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맞는 것들, 정확히 맞는 것들 소거해서 지나가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번.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SALT, SALT 분류법을 시행할 때 인명구조 중개술로 옳지 않은 것은 저 이거 안 다뤄드렸고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새로 나온 이론 같은 것들을 이게 언제부터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내는 건 사실 좀 맞추지 말고 틀리라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냈을까? 사실 소방전술이나 현장 지침에서 다루는 총론의 범위 안에서도 낼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왜 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계속 낼까? 이런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총론 파트를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뤄드리지 못했던 문제였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분류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답은 일단 1번이었고요. 이렇게 1단계 분류, 포괄적인 분류에서 보행 가능, 손 흔들기, 압도적 움직임이 의도적인 움직임, 2순위,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음, 확실한 위급 상황 1순위 이렇게 나눠서 2단계 사정을 개별적으로 할 때 주요 출혈을 조절하거나 출혈 조절, 기도 개방, 소화는 2회 구조호흡을 고려합니다. 흉부감 합술, 그 다음에 자기주사형 해독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문제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봤을 때 일단은 다량의 출혈 지혈하는 거, 여기 출혈 조절, 외상으로 인한 긴장성 기육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 흉부감 합술,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거, 자기주사형 해독제 이렇게 보고 정답이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다뤄드리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기본서에 실어드려야겠지만 더 많은 이론을 계속 기본서를 늘려가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내년 기본서에 넣고 실어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호흡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호흡적인 부분을 보고 사망 여부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스 스타트 분류법에서도 호흡을 보고 이게 지연 환자인지 구분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호흡을 보고 분류를 하고요. 호흡이 있다면 구두 지시에 반응하거나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말초맥박이 촉지되는지, 호흡곤란은 없는지, 주요 출혈이 조절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현재 자원으로 생존이 가능한가, 아니라면 사망 예상하고, 맞다면 긴급 환자, 모두 맞다면 강한 외상만 있는가, 아니요, 응급, 예면, 비응급 이렇게 나눠지는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번 기본서에 수록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수업을 해드릴 거고요. 얘는 정답이 1번 쇼크 시 수액 투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도대체 어디까지 수업을 해야 되지? 어느 정도까지 기본 이론을 가져가야 되지? 이런 게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7번 보겠습니다. 구급대원의 장기간의 스트레스 노출로 몸과 마음이 지쳐 신체적으로 여러 질병이 나타났다. 셀리에 박사의 이론에 근거한 스트레스 반응 단계는 요건 사실 저희가 첫 해 시험에 불과 2년 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굳이 같은 주제의 내용의 문제를 아직도 총론에 낼 문제 파트가 많은데 왜 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요거는 정답이 2번 소진 단계였고요. 요거는 못 푸신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경고 저항 소진 단계에서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이렇게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면서 뭔가 많은 질병에 노출되는 요런 반응의 단계를 우리는 소진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소진 단계까지 가기 전에 뭔가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8번.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스타트 분류법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비응급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설명하지 않은 상태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응급 상태의 기준을 구분하라는 건 결국 보행할 수 있느냐, 스스로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얘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보행 중인 자, 스스로 보행하고 있어요. 다량의 출혈 부위를 스스로 압박하며 보행 중인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걷지 못해 동료의 부축을 받고 이동 중인 자, 요거는 스스로 걷지 못하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비응급에서 제외되는 환자인 거죠. 쓰러진 가족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는 단순 찰과상만 있는 환자, 뭐 이렇게 해서 보면 정답은 3번. 왜냐하면 비응급을 나누는 기준은 걷느냐, 도보로 혼자서 걸을 수 있느냐, 보행 여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걷지 못한다는 건 일단 비응급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수기 가슴 압박이 어려울 때 기계식 심폐소생술 장치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입문 강의에 가이드라인을 조금 리뷰를 해드릴까. 예전에는 가이드라인에서 알고리즘만 리뷰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한번 요 파트도 리뷰를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산부의 심장이 정지된 경우,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간이 좁은 승강기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기본적으로 가슴 압박의 위치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심장 정지된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그 외에 개방성 흉부 손상, 일단 기본적으로 압박을 해야 하는 곳에 뭔가 손상이 생겼거나 아니 임산부 뭐 소아에게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이 기계 조작이 미숙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입문 강의 때 올해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리뷰를 해드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그래도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10번 보겠습니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망으로 추정한 경우,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 경우, 소생시도 금지를 확인된 경우, 구급대원이 지쳐 더 이상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정답은 1번이고요. 사망으로 추정을 한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을 한 게 아니라 사망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 사람 사망했습니다. 아니면 신체가 절단되거나 목이 절단되거나 몸통이 체관이 절단되거나 뭐 이런 명확한 증빙이 없이 추정만으로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11번. 43세 남자에게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인데 초기 심전도는 심실세동이 관찰돼서 150줄로 재세동을 시행했어요. 2분 동안 가슴 압박을 진행한 후에 심전도가 다음과 같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즉시 시행해야 할 처치로 옳은 것은 2020년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는 제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드렸었죠. 그래서 이거 무맥성 심실빈맥이나 아니면 꼭 맥박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다음에 뭐 해야 되니? 이런 거 똑같은 문제를 풀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요거 뭐 해야 될까요? 2분 동안 가슴 압박 진행했는데 심전도가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얘가 진짜로 돌아온 건지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리듬만 나오는 건지 무맥성 전기활동으로 변경된 건지 무맥성 전기활동이 일어난 건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맥박 확인하는 거. 그래서 정답이 4번 맥박 확인이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를 내드렸었고요. 시험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가셨기 때문에 요거는 수월하게 문제를 잘 풀으셨을 것 같아요. 자, 12번. 전문 심장소생술 시 투여하는 약물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틀림 심실빈맥이 관찰되는 경우 마그네슘의 투여량은 1에서 2mg이다. 뭐 하나의 지문으로 문제를 내지 않고 이거는 이 심정지 상황을 통틀어서 사용하는 약물들의 이제 용량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최소한 이 비틀림 심실빈맥은 완전히 기존의 심실빈맥이랑 다르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는 약물이 딱 하나로 매칭되니까 요것도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미오다론, 에피네프린, 그다음에 요런 내용들은 조금 알고 계세요. 아미오다론 할 때
리도카인은 꼭 같이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심폐소생술 시행하는 동안 에피네프린 최대 투여 용량은 1mg이다. 얘는 애석하게도 최대 투여 용량이 없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3에서 5분간 리피트 타임을 가지고 계속 약을 줄 수 있어요. 3에서 5분간 반복해서 투여할 수 있는데 최대 용량이 있는 약물이 있어요. 아트로핀이라는 약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조금 헷갈리셨다면 잘못 푸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푸셨을 것 같고요. 아미오다론 최초 용량 요거는 지금 전문 심장 소생술 시라는 가정을 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정지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최대 용량 300, 그다음에 추가 투여 용량 0.5에서 0.75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리도카인이 최초 투여 용량이 됐으면 1에서 1.5 이렇게 나왔을 거고 아미오다론이 추가 투여 용량으로 나왔으면 150mg 이렇게 나왔겠죠. 정답은 1번. 요것도 아주 쉽게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올해 내지 내년까지는 요거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심전도랑 매칭해서 에너지 잘 외워두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외상이나 이런 데서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에너지 사용하세요. 이렇게 교육을 하긴 해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보는 모든 레퍼런스가 아직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문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에너지 외워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56세 여자가 어지러움증을 동반한 의식장애를 보이는데 혈압이 65에서 40이고요. 심전도가 이렇대요. 일단 여기에서부터 저 되게 불안정한 빈맥 환자예요. 불안정해요. 이런 거 보여드렸어요. 얘 리딩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 리딩 못하더라도 QRS가 넓고 규칙적인 아이군요. 요거 보시면 이거 혈압과 매칭해서 충분히 불안정한 빈맥이라는 거 보시고 요거 딱 찍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QRS가 굉장히 넓은 0.12초 이상 와이드한 아이이기 때문에 100줄로 동기 심율동 전환을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아마 내년 정도까지 전문 심장책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푸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홍역이 의심되는 28세 남자에게 심폐소생술 중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려고 할 때 감염 전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문 소생술에는 최대 인원이 참여한다. 기관내 삽관 시 비디오 후두경을 사용한다. 처치의 편의를 위해 보호 장비는 최소화한다. 기관내 삽관보다 성문의 기도기를 우선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제가 내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지문이 요거가 아마 비슷한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지문에. 전문 소생술은 일단 이렇게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때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처치 편의를 위해서 보호장비를 최소화하면 안 되죠. 일단 보호장비는 완벽하게 갖추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관 내 삽관보다 성문의 기도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기관 내 삽관을 성문의 기도기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기관 내 삽관 시 비디오 후두경을 사용한다. 이게 정답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오염이 최대한 되지 않을 수도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후두경으로 보고 넣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정답으로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5번, 요것도 많이 푸셨죠. 심전도 특강에서도 많이 했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아마 모의고사 풀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낼 수 있는 문제는 하벽, 전벽, 그 다음에 전중격, 심근경색 요것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요것도 되게 많이 내드렸던 문제 중에 하나였고 2, 3 AVF 보신 다음에 없으면 리드 1, 6 보시고 그 다음에 없으면 V1, 2, 3 이렇게 해서 중간 앞에 사이 중간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것도 아마 심전도를 들으셨다면, 특강을 들으셨다면 아니면 저와 같이 동영을 풀고 제 커리를 잘 타셨다면 충분히 잘 푸셨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ST 분절이 상승되어 있는 거 일단 V1, 2, 3, 4까지 딱 되어 있고요. 여기 앞부분 우리 이것 그리시면 되잖아요. V1, V2, V3, V4 이렇게 V5, V6
여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장에서 이 부분 파트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이 사람한테 전중격 심근경색이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하벽 심근경색은 일단 V2, 3, AV, F가 올라가야 되고요. 측벽은 요 옆에예요, 옆에. 그러면 1, V6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이 같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 뒤에 벽,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제가 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찍어드렸었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나왔어서 뭐 심전도 들으셨다면 아마 잘 문제를 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15번 정답은 4번이고요. 16번, 뇌경색 치료를 위한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는 환자로 옳은 것은 이것도 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잘 외워두시라고 했잖아요. NTG 관련된 거, 그다음 뇌경색 혈전용해제 투여, 심근경색 혈전용해제 투여 이거 같이 섞어놓으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다 각각이 찢어서 잘 외우세요 이렇게 했는데 딱 그 똑같은 문제를 냈어요. 여기 보시면 정답이 뭐예요? 그렇죠. 6주 전에 위장관 출혈이 있었던 환자. 요거는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여기 이렇게 요 내용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여할 수 있는 환자로 옳은 것은 6주 전에 이 숫자가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1개월 전에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주 전이면 벌써 한 달이 넘었던 내용이라서 요거는 투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TPA 투여하는 거, 혈전용해제 투여하는 거는 올해 나왔지만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고요. 내후년에도 또 나올 수 있고요.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뇌경색 치료를 위한 혈전용해제 투여 환자 중에서 뭐 절대금기증으로 옳은 것은 상대적 금기증으로 옳은 것을 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섞어서 내던지 다른 것들을 갖다가 같이 붙여서 내던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얘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옳은 것은 6주 전 위장관 출혈이 있었던 환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8세 소아가 벌에 쏘여서 보호자가 119에 신고하였다. 화나는 혈압이 70에 50이고 맥박이 135회, 호흡이 32회, 얼굴 부종과 호흡곤란을 호소한다. 에피펜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주사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때 초기 용량으로 옳은 것은 업무 범위에 에피펜 투여하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에피펜에 대한 게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맨날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 문제도. 에피펜을 소지하고 있다 하면 이제 이 아이가 8세이기 때문에 용량이 0.15mg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피펜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량을 재서 줄 건데 근육주사기 때문에 1대 만용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아는 0.3, 성인은 0.5 요거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뭐 책마다 내용마다 단위가 다르지만 이미 다른 일전에 다른 시험에서 요 성인은 0.5 소아는 0.3 이걸 정답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거 고민하시지 마시고 요것만 외우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 딱 정답이 0.3 요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표로도 정리해드렸고 했기 때문에 잘 맞추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근육주사로 용량 같은 것들 잘 보시고 요거 문제 잘 푸셨을 것 같아요. 18번. 중증의 저체온 환자 이송할 때 혈압과 중심 체온이 떨어지는 제가온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처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 능동, 수동, 내부가온 이거 저희가 제가 되게 열불내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거를 재작년에 잘 모르시겠다고만 하셔서 제가 그걸 기본서에 올해 실어드리면서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거든요. 보시면 전신 핫팩을 적용했다라는 것 자체는 능동 외부 가온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요를 덮어줬다는 거는 사실 옷을 입히는 개념이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일단 젖은 옷을 벗긴 다음에 덮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얘는 2번이 정답이고요. 요거는 능동외부 가온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 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증 쇼크가 발생했다. 그럼 능동외부 가온을 하면 중심 체온이 왜 떨어지나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겉에 체온이 막 핫팩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어때요? 피부 자체 표면이 굉장히 따뜻해지죠. 따뜻해지기 때문에 피부 자체의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에서는 어때요?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뜨거워졌지? 그러면 중심 체온을 내리면서 온도를 조절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체온의 환자들한테는 능동외부 가온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풀어보신 문제였고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었어서 이것도 잘 푸셨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9번 나왔어요. RTS. 제가 RTS 엄청 밀었고 문제 엄청 많이 풀어드렸고 RTS를 쉽게 내려면 GCS를 계산해서 줄 거고 RTS를 어렵게 낼 거면 GCS까지 계산하게 낼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나올 거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정답률 높은 문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호흡, 수축기 혈압, GCS 점수를 합해서 점수를 맞춰주는 거고요. 얘는 8점 이하로 되게 되면 8점부터는 외상센터로 보내줘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권역외상센터로 이제 보내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자, 호흡이 8점이면 얘는 몇 점이냐면 2점이에요. 그 다음에 수축기 혈압이 70이면 마찬가지로 2점. 이제 GCS 계산하겠습니다. 눈뜨기 반응 자극에서 눈을 뜬다. 2점. 신음소리만 낸다. 언어 반응. 마찬가지로 2점. 운동 반응은 무반응이다. 그러면 얘는 1점이에요. 우리 간혹 이런 평가 지침들 중에서 0점이 있는 게 있고 0점이 없이 1점이 있는 게 있는데 GCS는 가장 낮은 척도가 0점이 아니라 1점이고요. 그 다음에 NT라고 해서 측정할 수 없음 요런 게 나와요. 그래서 NT가 나오면 최종 점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무반응이기 때문에 얘는 0점이 아니라 1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GCS는 5점이고요. GCS가 5점이면 1점 점수를 받습니다. RTS에서는. 그러면 2점, 2점, 1점 더해서 점수는 RTS 점수는 5점이고요. 그럼 이 환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권역외상센터로 보내야 되는 환자가 되는 거죠. 잘 푸셨을 것 같아요. 워낙 제가 문제를 계속 강조가 RTS 무조건 나올 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20번. 52세 남자가 어지러움과 가슴 불편함을 호소한다. 혈압이 142에 80이고요. 호흡은 24회. 심전도는 다음과 같을 때 적절한 처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거 보니까 심방 조동의 리듬인 것 같고요. 요렇게 뾰족하게, 빈맥의 리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리딩 못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리딩하는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무슨 리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QRS가 좁으냐 안 좁으냐 이거 보시고 0.12초 넘느냐 안 넘느냐 0.12초 넘으려면 3칸 넘어야 되는데 3칸 안 넘어가니까 QRS가 좁은 보니까 규칙적인가요? 불규칙적인가요? 요거는 이렇게 보니까 제법 그냥 규칙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대로 그대로 그냥 리딩 하셔서 내가 이거 무슨 리듬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거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 되냐면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지 안정적인지 요거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혈압도 괜찮고요. 그냥 가슴이 불편한 거지 아프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혈력학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력학적으로 안정적인 빈맥 환자한테는 뭐 할 거냐? 칼슘 채널 블로커나 베타 차단제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죠. 가이드라인에서 봤을 때 여기 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면 그냥 정기적 충격 하셔야 되는 거, 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QRS가 굉장히 좁고요.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칼슘 통로 차단제나 베타 차단제 이런 거 주시면 돼요. 근데 뭐 주시면 되는 거예요? 딜티아즘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문제를 제가 풀어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 요 밑에는 무조건 뭐냐면 규칙적인 애들, 안정적인 애들이에요. 혈력학적으로 안정적인 애들에서 요 4가지
넓고 좁고 뭐 넓고 좁고 규칙적이고 불규칙적인 거 요거 보는 거라서 요 밑에는 무조건 뭐로 보시면 돼요? 안정적으로 보시면 된다. 요거 이렇게 해서 똑같은 문제 풀어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1번 딜티아즘 투여가 정답이 되고요. 자, 21번. 38세 남자가 운전 중에 전봇대를 들이받아 운전대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대요. 다음과 같이 환자는 마치 안마기 시야를 가리는 듯한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가장 의심되는 소견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망막에 어떻게 해야 돼 있어요? 이렇게 안막에 시야를 가리는 것처럼 커튼으로 가리는 듯한 요거 뭐 있었어요? 요거 보시면 우리 망막박리 찾으세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망막박리 수술하신 거 설명드리면서 요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앞에 커튼이 가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 부분이 이렇게 안 보이시고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이는 것들, 요 안마기 시야를 가리는 듯한 증상 보시면 망막박리 요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망막박리에서 주변의 시야에 이렇게 일부 그림자, 검은 커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요런 거 보시고 우리 찾아가세요. 눈, 코, 귀, 목 질환 중에서 눈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몇 개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니까 잘 보세요. 제가 요약집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망막박리입니다. 22번. 얘는 그게 또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고요. 어떤 형식으로 나오든지 자주 나올 문제예요. 계산 문제로는 아주 좋은 소스이기 때문에 다만 화상의 파트에서 저는 이제 이거 안 나오고 수행량 안 나오고 좀 화상의 특징이나 아니면 중증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또 내셨어요. 보면 80kg 성인 남자가 체표 면적 25%의 3도 전기 화상을 입었다. 파크랜드 요법을 적용해서 사고 후에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이 소요된대요. 주입해야 하는 수액 투여량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요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25% 체표 면적 곱하기 3도인데 전기 화상이래요. 근데 파크랜드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4ml 곱하기 그 다음에 80kg 요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8시간으로 나누면 2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절반의 투여 분량이 나오겠죠. 8시간 동안 투여할 거. 그걸 다시 8시간으로 나누고 거기 다시 곱하기 2시간을 하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나 이거 이렇게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다. 그럼 0.25 곱하기 4ml 체표 면적 25% 곱하기 80kg 이렇게 해서 1시간 분량을 구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1000ml 요거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시간이 몇 시간이 소요되느냐 요거를 여기 기본 베이스 용량에다가 뭐 8시간이면 나누기 2 그 다음에 뭐 10시간이면 8시간에다가 나머지 16시간에서 나누는 것들을 더해서 10시간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식은 요렇게 4ml로 하고요. 파크랜드 요법이고 전기 화상이기 때문에 그냥 군더더기 없이 4ml 딱 곱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00ml 요것도 뭐 많이 틀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3번. 요거 조금 간호직 선생님들은 어려우셨을 것 같고 구조사 선생님들 조금 쉽게 푸셨을 것 같은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45세 남자가 어지러움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로 왔는데 심장박동 조율 횟수는 80회, 출력 전류는 60A로 경피적 심박동 조율을 시행 중인데 이런 심전도를 보일 때 어떻게 적절한 설명이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동 조율 리듬이요. 캡처 비트가 요렇게 지금 띡띡띡띡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전기가 캡처됐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 캡처 리듬 위에 QRS가 요렇게 올라왔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QRS 앞에 캡처 리듬이 들어와야지 요 에너지에 지금 이게 캡처가 됐구나. 에너지가 이만큼 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60A로 지금 60A로 진행을 했을 때 캡처 리듬이 어때요? QRS 앞에 온 게 없어요. 그럼 얘는 에너지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70A든 80A든 아까 나온 그림처럼 QRS가 딱딱 요 앞에 나오게끔 캡처 리듬 앞에 나오게끔 에너지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세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패드 위치나 출력 전류를 66%, 66A로 유지한다? 아직 캡처 리듬이 정확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60A에서 캡처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라서 정답이 아니고요. 노뼈동맥 맥박을 확인하는 거, 경피, 인공, 심박동 조율을 종료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아닌 것들 잘 소거하시고 문제를 패드 위치 및 부착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학개론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완벽히 1 플러스 1은 2입니다라는 정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문제가 약간 이런 문제였을 것 같고 그래서 함정에 빠지라고 아마 66A 10%딱 높게 해서 아마 이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오답률 보니까 1번 찍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4번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되게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실제로 이걸 보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간호사 선생님들은 더 어렵게 느껴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캡처 리듬이 요 앞에 QRS 앞에 딱딱딱딱 오지 않으면 에너지를 더 많이 올려서 요렇게 될 때까지 요렇게 될 때까지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요 개념을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24번. 54세 남자가 화학 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페놀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때 시행해야 할 처치로 가장 옳은 것은 요거는 제가 기출분석 문제집에서 풀어드렸고요. 올해 저희 기출분석 문제집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적중예상 문제집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기출분석 문제집에서 풀어드렸던 내용이고요. 페놀은 알코올, 페알 이렇게 해서 페놀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요거는 소방안전교육사 문제에도 그대로 나왔던 문제고요. 소방안전교육사 문제 자체를 풀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소방청에서 만든 문제예요. 소방청에서 관심 있는 분야들을 문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작년에 찌질가무시도 똑같이 나왔고 요것도 작년 소방안전교육사 문제, 지난 소방안전교육사 문제에서 똑같이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페놀 노출 시에는 알코올로 제거한 후에 미온수로 최소 10분 동안 씻어낸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25번. 콘크리트에 깔려 구조를 기다리는 압자증후군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는 뭐 압자증후군, 구획증후군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처치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정답은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1번 염화칼륨이 아니라 염화칼슘을 투여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것도 뭐 정답률은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26번. 현장 소생술을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슴 압박 깊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자를 침대에서 평평한 바닥으로 옮긴다. 현장에 6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에도 반응이 없으면 병원 이송을 고려할 수 있다.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수동제세동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갖춰져 있지 않다면 성인용 제세동기를 활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전문 소생술이 가능한 경우 10분 동안 시행한 후에 순환 회복이 되지 않을 시 이송을 고려하되 직접 의료지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요것도 제가 되게 목이 마르게 많이 들었던 총론에서 많이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현장에서는 10분 정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현장에서 10분 정도 뭔가 평가를 하시고선 거기에서 처치가 안 되면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되는데
의료 지도를 받고 의사의 판단에 한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시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판단이 나오면 연장을 고려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6분 동안 심폐소생술 했음에도 반응이 없으면 빨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1세 미만 영아에게는 줄수, 몸무게를 보고 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지만 그런 게 없다 하면 우리 그냥 성인용 제세동기를 사용하고 전해 위치법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앞뒤로 붙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고요. 실제 요거는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슴 압박 깊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자를 침대에서 바닥으로 옮기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올해는 좀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7번. 다음 환자에게 남은 20분 안에 지시받은 수액을 모두 주입하기 위해 새로 설정해야 할 수액 주입 속도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조금 쉽게 푸셨을 거고 구조사 선생님들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자체를 배우지를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요거 가트수 계산하는 거를 풀어드리긴 했지만 사실 저도 풀어드리면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까? 이거 현장에서도 병원 내에서도 쓰지 않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걸 문제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몸무게가 60kg인 환자를 구급차로 1시간 있는 병원에 이송을 할 거예요. 의사 지도로부터 자, 시간당 3ml, 몸무게당 3ml로 수액을 공급하려는 지시를 받았고 수액을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은 요 농도로 들어갔어요, 수액이.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수액 라인을 뽑아버렸대요. 그리고 다시 연결하는 데까지 10분이 소요가 됐대요. 그러면 이 무슨 얘기냐면 30분 플러스 10분의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20분이고요. 20분 동안 나는 요 남은 수액을 다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20가트로 줄 거예요. 20가트 수액 세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90ml를 얼만큼? 20분 안에 투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당 그러면 270ml 투여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와요? 90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산하면 1분에 4.5ml를 줄 거예요. 이거를 20분 동안 준다. 20분 동안 주입할 거다. 그러면 90ml가 나옵니다. 90가트 퍼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시간을 계산해서 10분의 소요 시간이 걸렸으니까 30분으로 계산을 하지 말고 40분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계산해서 총 남은 시간이 20분이에요. 되게 많이 꼬아서 문제를 낸 거예요. 가트수 계산하는 것도 어려운데 얘를 굳이 요렇게 꼬아서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60kg인 사람을 킬로그램당 3ml로 시간을 주겠대요. 그러면 60kg인 사람을 이렇게 된 거죠. 180ml. 그럼 90은 어떻게 나왔나요? 이제 보여드리면 180ml를 줄 건데 얘 이미 30분 동안 줬어요. 그러면 절반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90ml를 30분 안에 주냐, 40분 안에, 20분 안에 주냐 이거 구분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60kg인 사람을 처음에 60kg를 3ml로 해서 1시간 분량으로 줄게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 투여량을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미 30분 동안은 주입을 했으니까 90ml가 남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거를 라인 연결하는데 10분 썼으니까 얘를 20분 동안 주는 거를 계산을 하면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얘도 그래서 오답률이 되게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90ml를 20분으로
주려면 20분 안에 투여하려면 시간당 270ml 투여해야 되니까 3분의 1인 3으로 나누면 90. 다시 계산해보면 1분당 4.5ml로 해야 돼서 20분 계산하면 90ml.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가트수 계산하는 걸 풀어드리면서도 와, 이게 문제에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문제에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어요. 정답은 요거는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신세약감을 보이는 32세 당뇨 환자로서 깊고 빠르게 숨을 쉬고 쉴 때마다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피부는 따뜻하고 건조하며 혈압은 95에 55, 호흡은 35회, 맥박수 115회, 세츄레이션은 95, 그 다음에 혈당이 520이에요. 일단 깊고 빠르게 숨을 쉬고 내쉴 때 달콤한 냄새가 난다. 이거는 당뇨병 케톤산증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일단 당뇨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액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등장성 생리식염수를 투여한다. 요거는 첫 해에 오답률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첫 해에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한 키워드로 지금 문제가 몇 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일 것 같고요. 굳이 얘는 요렇게 비슷한 주제의 내용을 낼 필요가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장성 생리식염수를 투여해서 당을 분해할 수 있는 수액을 빨리 내주고 삼투성 이뇨가 발생하면서 계속 소변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당을 분해할 수 있는 수액을 빨리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왜 틀렸냐면 고혈당, 비케톤 산증후군이 아니라 얘는 당뇨병 케톤산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거 보시면 숨을 내쉴 때 달콤한 뭐 냄새가 난다, 아세톤 냄새 난다, 과일 향이 난다. 이거 당뇨병 케톤산증의 특징인 거잖아요. 이 지방이 분해되면서 케톤이라는 산체를 내보내면서 이제 우리 몸에 산성화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정답이 3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3번이고요. 요 내용이 요거 고혈당 비케톤 산증후군 요렇게 해서 요거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요거는 당뇨병 케톤산증에 대한 설명이다. 요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것도 뭐 어렵지 않게 잘 푸셨을 것 같아요. 전전년도에 기출문제로 여러 번 풀어드렸었기 때문에. 자, 29번. 감염에 따른 고열 및 저혈압으로 폐혈증으로 의심되는 75세 남자에게 초기 수액 소생술을 시도할 때 적절한 수액으로 옳은 것은 알부민. 이거 이제 여기에 속으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안 보고 알부민, NS, 그다음 5% 포도당, 하트만용액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함정에 되게 많이 빠졌어요. 5% 생리식염수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요거 되게 헷갈리셨을 것 같아서 그걸로 함정에 빠졌을 분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정답이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락테이트 링거액, 젖산용액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서에도 보면 폐혈증인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생리식염수나 젖산링거액을 투여합니다. 근데 생리식염수를 정답을 안 주려고 요 앞에 이런 걸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면 함정에 빠지신 분들이 조금 계시지 않을까. 사실 저도 지문을 꼼꼼히 안 읽고 문제를 겉에 내용을 막 보고 풀다 보니까 이런 거 실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요거는 기본서 내용을 조금 꼼꼼히 읽어보시고 차분히 문제를 푸셨다면 얘는 그래도 조금 정답률이 높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거 징후 뭐 이런 거 정리해드리면서 이렇게 매칭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보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했는데 이런 문제 유형이 2개나 나왔어요. 복부 또는 복부 주변 장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간별에서 특징적인 징후가 도움이 된대요. 징후와 장기가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머피 징후는 어디? 요거는 담낭에 대한 것들. 쿨렌 징후는 외상이나 췌장염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로이드 징후는 콩팥. 문제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쿠싱 3징후는 뇌압 상승. 그래서 막창자꼬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뭐 반동합통을 확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요것도 잘 푸셨을 것 같고요. 31번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3세 환아에 대한 처치로 가장 옳은 것은 집에서 측정한 체온은 37.8도이고 며칠 동안 기침을 하다가 밤부터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졌다. 아이는 코를 벌렁거리면서 상당히 힘들어하나 인후통 소견은 없었다. 흡착시 그렁거림, 흡기시 그렁거림을 들고 개 짖는 듯한 기침 소리를 낸다. 요거 그냥 쿠룹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쿠룹에 대해서 어떤 처치가 가장 좋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기관삭관 이런 거 자극적 이미 기도가 부어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 세균 감염이 원인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고요. 요거는 기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사실은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서 조금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공기와 산소가 공급해줬을 때 굉장히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증상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라세믹 에피네프린이나 알부테롤 같은 흡입 치료가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32번, 8세 소아가 며칠 전부터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두통이 심해지고 의식 변화가 있었대요. 구급대원이 요렇게 그림처럼 화나의 머리를 가슴 쪽으로 구부렸더니 화나의 무릎이 저절로 구부러졌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커니 징후 양성이다. 수막염이 의심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트루소 징후 양성이다. 간질 발작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방법이다. 요거는 뭐 할 때? 뇌수막염이 의심될 때 하는 어떤 브루진스키 징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33번, 진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분만 시도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임산부에게 그림과 같은 자세를 변경하게 한 다음 두덩결합 부위를 손바닥으로 압박해 볼 수 있는 경우 요거 어떨 때 나오는 거예요? 견갑난산일 때 나오는 자세이고요. 그래서 아기의 어깨가 머리보다 클 때 나오지 못하고 거북목증을 좀 까꿍 했다 들어가고 까꿍 했다 들어가고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답은 3번이고요. 요것도 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유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조금 구조 선생님들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뭐 성인 간호나 그다음에 우선 간호나 이런 데서 요런 거 되게 자세하게 배우시고 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일 건데 요거는 뭐 절박유산이나 불가피유산이나 이런 그 단어의 키워드를 잘 구분을 못 하셨으면 풀기 조금 어려우셨던 문제였을 것 같아요. 1번 자연유산은 수정 2주 이내에 발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습관성 유산은 자연유산이 연속적으로 3번 이상 발생한 것이다. 절박유산은 임신 35주 이후 자궁경부가 확대되어 태아가 사망할 수 있다. 확장되어 사망할 수 있다. 계류유산은 태아가 사망한 후에도 임산부 몸에서 배출되지 않는 것이다. 요거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특히 자궁경부가 확장되는 건 불가피유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조금 정확하게 알지 않았으면 풀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연유산은 수정 후 2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월경이랑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요것도 조금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을 것 같아요. 전신성 급성 콩팥 손상 원인으로 옳은 것은 요것도 이제 문제 잘 나올 수 있는 거라 제가 많이 문제를 내드렸고 전신성, 신성, 후신성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콩팥 손상의 원인이 다른 거 폐혈성 쇼크는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전신성 콩팥 손상에서 이렇게 저혈량증, 심장기능 상실, 그다음에 콩팥 이상, 여기 보면 심혈관 허탈, 쇼크나 폐혈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뭐 콩팥 결석, 뭐 이렇게 요관이 막힌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건지,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고요. 요것도 올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칭해서 외우시고 요거 내용 제가 다 못 외우겠으면 꼭 외워야 될 것만 좀 찍어드리긴 했었거든요. 이거 약물 과다 복용 시 사용할 수 있는 해독제 연결이 옳은 것은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던 게 올해 또다시 정답으로 나왔고 같은 번호에 나왔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정해놓고 문제를 내셨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펜타닐은
어떤 것들이 해독제예요? 요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날록소, 앞편기량제 같은 거 활용하시는 거고요. 베타 차단제는 글루카곤이나 염화칼슘, 벤조디아제핀 계열이 플루마제닐, 아세타미노펜, N아세틸스테인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작년에 문제가 정답이 똑같이 나왔는데 올해도 정답이 똑같이 나와서 조금은 아쉬웠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은 이제 거의 100% 정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이렇게 내용 요거 있는 것들 잘 외우셔서 요거는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잘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번, 진드기가 감염의 전파 매개인 감염병으로 묶인 것은 댕기열, 라임병, 쯔쯔가무시, 신증후군 출혈, 중증열,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실 요거는요, 오답률이 높은 편이긴 했지만 속어에서 문제를 푸셨으면 충분히 푸셨을 것 같아요. 신증후군 출혈은 등들쥐에 의해서 이런 배설물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얘는 모기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쯔쯔가무시는 무조건 맞는 거였죠. 쯔쯔가무시는 지난해 문제가 바로 나왔고 진드기 유충에 의해서 갓피 이런 거 딱지 있어요. 나 왜 열나는지 모르겠는데 몸에 딱지 있어요. 이러면 그냥 쯔쯔가무시예요. 이거 작년에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속어에서 디귿 들어가는 거 이제 무조건 보시고 기역이나 미음 들어가는 거 다 삭제하면 이렇게 삭제하고 기역이나 리을 들어가는 걸 삭제하고 나면 정답이 이제 딱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였어요? 니은, 디귿, 미음이 들어가 있는 3번이 정답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나 이거 뭐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나 모르겠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했어도 얘 제가 수업해드렸고 얘 수업해드렸고 얘는 내용으로 정리도 해드렸고 따로 얘도 댕기열 목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었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속어에서 문제 푸셨어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지 않았을까 해서 좀 약간 속상한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정답이 요거 3번이고요. 라임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이런 나선형의 보렐리아균의 신체에 침범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증 열소판 감소증 증후군은 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진드기가 매개체가 돼서 전파되는 건데 주로 뭐 근처 군부대나 산에서 뭐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 니은, 디귿, 미음 요렇게 해서 찾아서 푸셨으면은 정답을 맞추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8번. 호흡기 환자 평가. 제가 장비 문제 중에서 아직 호흡기에 대한 장비가 안 나왔으니까 호흡기에 대한 장비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요거 문제가 나왔어요. 얘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수월하게 푼 문제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맥박산소 측정기, 호흡기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 비제온 마스크, 코삽입관 요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정답은 4번 잘 고르셨을 것 같고요. 그죠? 틀린 거 한번 볼까요? 맥박산소 측정기는 혈관상에서 빛을 통과해서 적혈구 산소 포화도를 판단하는 거고요.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는 숨 끝에, 그러니까 호기 말에 숨에 내쉬는 끝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느냐 해서 폐포내의 CO2 분압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이 나타나면 돌아서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가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순환이 돌아왔다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의 지표로 플러스해서 맥박을 같이 측정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비제호흡 마스크는 아까 우리 지문이랑 좀 비슷하게 맞는 내용, 요건 맞는 내용, 요건 틀린 내용 요렇게 섞여져 있어서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정확한 FiO2가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벤츄리 마스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벤츄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산소 농도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저유량의 산소의 양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이 요거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 벤츄리 마스크에 대한 설명이 같이 붙어 있어서 요거는 고유량, 고압의 산소를 주는 거는 맞긴 하지만 요 뒤에 내용이 틀려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거를 그림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그림과 매칭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림 문제도 내드리고 뭐 했었었는데 요로 지문의 설명으로 문구로 나오는 문제로 나왔어요. 39번. 저혈압, 빈맥, 빠른 호흡의 평가 소견을 보이는 환자 중에서 폐부종을 동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로 옳은 것은 일단 혈압도 떨어져 있고 빈맥이고 빠른 호흡이 있다는 건 뭔가 쇼크 증상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심장눌림증 환자 폐부종이 뭐 복부자상이 일어났는데 폐부종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가져가세요. 점수 가져가세요. 이런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심장눌림증 환자 심장막에 피가 생기면서 피가 고이면서 박출해내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출되는 혈액의 양이 적어지면서 저혈압이 생기면서 얘가 뭔가를 그래서 내가 알기 전에 빠르게 내가 한번 보상기전을 돌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빈맥과 빠른 호흡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쇼게증후가 나타나는 것 중에서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심장눌림증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얘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뭐 기본서나 요약집에 설명은 해드리긴 했는데 저도 작년에 특수 파트 문제가 안 나오면서 올해는 특수에서 무조건 문제가 나올 거다. 적어도 3문제 이상은 나올 거기 때문에 특수 파트 버리면 안 돼요. 뭐 작년엔 제가 법 버리지 말고 차라리 그럼 특수를 버려 이렇게 얘기할 정도 특수 파트에서 문제가 안 나왔었긴 했는데 올해는 안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3문제 이상은 나올 거고 정신에 관한 거나 노인에 관한 거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반드시 나올 거다. 정신에 관한 문제, 임산부 관한 문제, 뭐 노인 파트, 이런 파트 조금 잘 보세요 했는데 이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기본 베이스적인 문제가 작년에 특수가 안 나온 상황에서 기본 베이스적인 문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조현병에 대한 문제, 뭐 조현병 진단하는 거 그거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기본 베이스의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요거는 뭐 한 5단계 위에 정도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해리장애에 속하는 유형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저희가 기본서에서는 해리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알려드렸고요. 2인증의 경우엔 이 2인성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청소년기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굉장히 뭐 스트레스가 폭발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든지 내 신체가 어떻게 다르게 변했다고 이렇게 느끼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정답이 1번 2인성 장애 하나밖에 없고요. 인위성 장애 뭐냐면 주로 신체적 징후나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기들이 배 아파요. 어디 아파요. 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인위성 장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 증상 장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서 무슨 검사했어? 어디 검사했어요? 저기 가서 검사했어요? 저기 가서 검사했어요? 아무도 문제가 없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신체 증상 장애를 겪을 수 있고요. 이런 다른 이제 뭐 정신질환과는 다르게 초기 발현 증상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 과에 가서 검사를 하면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보다는 뭐 내과나 신경과나 뭐 통증에 관련된 이런 타과 진료를 먼저 보게 되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장애를 나타내는 거고요. 전환장애는 뭐 이렇게 일부 정신과 분류에서 시행되는 건데 얘가 뭐 마비나 실명, 감각과 같은 이런 것들이 환자에게 적용되고요. 그래서 뭔가 유기적 원인에 의해서 기질적 장애나 의학적 소견 같은 것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뭐 이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2인성 장애 기억 1번이고요. 이것도 아마 사실 기본서를 꼼꼼히 보셨으면 푸셨을 분들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은 이 부분을 되게 가볍게 넘어가시거나 하셔서 좀 정답률이 굉장히 높지 않게 오답률이 거의 뭐 75% 가까이 나온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가장 오답률이 높았고요.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4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고요. 더 지엽적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체감하는 난도는 훨씬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문제의 지문이 굉장히 많아지고 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를 낼 때 지문을 되게 빽빽하게 하고 한 번에 안 읽히게 하고 줄글들 되게 길게 문제를 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3번 박스만 해도 박스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시험지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한 번에 지문이 읽히지 않거나 뭐 이런 문제들.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진 않지만 지문이 눈에 읽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읽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는 훨씬 더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고, 생각하기에는 평균 점수가 한 65점? 60점대 점수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보신 분들도 계시고 문제 뭐 잘 안 점수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거는 아무래도 절제적으로 점수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뭔가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배수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력이나 면접으로 뭐 뒤집힐 수도 있지만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끝까지 사실은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다음 단계의 스텝을 좀 밟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이렇게 문제 나온 거 저희가 누구 탓을 하면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의제기 신청하는 것도 물어보시고 이게 뭐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맞냐 물어보셨는데 사실 뭐 소방청에서 범위를 조금 명확하게 더 주면 정말 좋겠지만 시험이라는 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고요.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하시면서 필기의 결과를 조금 기다리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진짜 많이 고생했잖아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수험 생활을 했을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꼭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고생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